거인들의 어깨너머로 투자의 노하우를 배우는 대가들의 투자 노트 시간입니다. 가운트의 신기주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시작하기에 앞서 책 선물 이벤트 안내해 드리는데요. 벤저민 그레이엄, 제시 리버모어 등 전설적인 투자자 6명을 다룬 월가의 영웅들 시리즈 총 6권짜리 도서 세트. 손에 잡히는 경제 유튜브 채널에 구독 인증샷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2분 선정해서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도서 선물 받고 싶은 분들은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8001번, 샵 8001번으로 손경제 유튜브 채널 구독 인증샷 보내주시면 됩니다. 당첨자 명단은 방송이 끝난 후 손경제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대가들의 투자 선물 세트도 같이 읽어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책으로 읽을 필요가 없죠. 왜? 신기주 대표님이 계시니까. 네, 들으면 됩니다. 네. 자, 오늘은 누군가 봤더니 아주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투자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짐 로저스. 우리나라하고 사랑에 푹 빠졌어요. 그러니까요. 네, 짐 로저스. 세계 3대 투자자라고 하잖아요. 예.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 그리고 짐 로저스라고 하는데 일단 워렌 버핏은 만장일치죠. 이견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감히 누가 예. 워렌 버핏이 아니라고 할까. 조지 소로스는 이견은 없을 텐데 호불호는 있을 거예요. 능력은 다 인정하지만. 네, 하지만 이 사람 싫어. 네. 이런 거. 금융의 연금술사냐 악마냐. 예. 짐 로저스는요, 냉정하게 말하면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서는 평가가 엇갈려요. 예. 그래서 이 사람 얘기 딱 나오면 한국하고 일본에서만 3대 투자자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엔 그런 표현 네. 없어. 이런 얘기 꼭 따라붙긴 하는데 어쨌든 굉장한 돈을 벌었고 뭐 대가인 건 분명하죠. 평가는 다를 뿐입니다만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 이후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왜 2018년인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 갑자기 한국을요 너무 사랑해요. 맞아요. 블랙핑크 때문인가? 모르겠어요. BTS 때문인가? 모르겠어요. 너무 좋아하세요. 네, 중국, 일본, 아시아 경제 전체적으로 긍정적이었습니다만 특히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게 됐고 예. 그게 좀 약간 애매하게 됐는데 월스트리트에서 예. 그 세계 경제 얘기하면 맞고 틀리고는 저쪽에 월가에서 얘기하나 보다 일 텐데 우리나라 봐서 우리나라 경제 전망하니까 맞고 틀리고가 좀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게 비교적 정확하게 스코어가 드러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분명한 거는 그 파트너가 있었죠. 그 조지 소로스 우리도 한번 다뤘습니다만 그 헝가리 출신 유대인인데 그렇기 때문에 조지 소로스는 소련 붕괴 다음에 동유럽이나 유럽의 거시 경제 동안 투자를 많이 했었다면 네. 그 짐 로저스는 싱가포르에 현재 수십 년 동안 거주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중국하고 아시아 같은 지정학적 변화에 관심이 많아요. 어쨌든 둘 다 퀀텀 펀드 시절부터 매크로 경제 변화를 갖고 투자하는 탑다운 방식의 투자자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종합해서 보면 짐 로저스는 1942년생인데 아직 진정한 한 방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오. 아시아에서 아직 한 방이 남았다. 그렇군요. 이거 같습니다. 이 짐 로저스는 도대체 다른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들과 달리 유달리 아시아를 사랑하고 집도 아시아에 있고 그리고 특히 한국도 사랑하는 그런 아시아에 관심이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예. 일단 짐 로저스가 베트남 참전 용사예요. 아. 20대 초반에 전쟁이 나자마자 바로 참전했던, 그러니까 주저하지 않고 참전했던 인물이고, 근데 생각보다 보통 당시에 초반에는 대학생 아닌 분들이 많이 갔는데 예일대 명문대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참전했다는 건 아시아나 이런 지역에 관심이 많았다는 뜻이 될 테고요. 근데 이게 조지 소로스 같은 경우는 40년대 독일하고 소련, 이 헝가리를 지배하는 거 보면서 그 규칙이 붕괴됐다, 새로운 규칙이 나타난다, 이게 최고의 투자 타이밍이다, 이런 걸 발견했잖아요. 몸으로 겪은 거죠. 마찬가지로 짐 로저스도 베트남전에서 몸소 겪은 거예요. 거기서 겪은 게 뭐냐면 미국도 안 되는구나. 베트남한테 밀리는구나. 새로운 규칙이 충돌해서 새로운 규칙을 밀어낼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거 60년대에 겪은 이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동안 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네. 짐 로저스하고 조지 소로스는 여러 가지로 비교할 만하죠. 서로 이해하면서 이제 분석할 만한데 둘 다 매크로 투자를 하잖아요. 매크로 투자라는 건 우리 조지 소로스 얘기할 때 말씀드렸는데 디테일한 건 관심이 없어. 나는 그냥 버튼만 누를래. 그러니까 조지 소로스잖아요. 예. 짐 로저스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조지 소로스의 뒤를 받쳐갖고 디테일을 투자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큰 그림을 보고 사회, 경제, 정치적 변화를 갖고 기업을 분석하는 거고 거기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주식시장의 절반은 대중의 심리로 움직이니까 대중 심리를 잘 읽으면 기회를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중의 어떤 그 역행하는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특히 짐 로저스는요. 조지 소로스는 왜 그 이방인이었잖아요. 예. 헝가리 이민자였고 영국에서도 외면받고 미국에서도 자리 잡는데 오래 걸렸는데 짐 로저스는 그냥 태어나길 미국에서 태어난 토박 미국인 42년생인데 알라바마주에서 그 농장에서 태어났고요. 예. 어렸을 때부터 이제 물건 파는 걸 했었어요. 우리가 계속 알아보면 대가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죠. 맞아요. 어렸을 때 장사 같은 거 해본 경험. 노동으로 돈을 직접 벌어보는 걸 네. 굉장히 일찍 하고 또 하나 특징은 일찍 망해봐요. 투자했다가. 그러니까 일단 일찍 내가 투자해보고 잘한다 생각했을 때 혹 떨어져 보기도 하고 그런 거 경험한 거고 똑같고요. 근데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요. 베트남전 참전했던 거하고 예일대에서 투자 전공한 게 금융이 아니고요. 예. 역사학이었어요. 금융 투자 대신에 역사 공부했고 네. 옥스퍼드로 갔는데 예. 여기서도 철학하고 정치학을 공부했습니다. 경제학도 하긴 했어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금융 투자 이런 전공을 한 게 아니라 말하자면 큰 매크로한 측면에서 시대가 어떻게 바뀌는지 거기서 어떤 기회를 찾는지 이게 조지 소로스하고 매우 같은 공통점이죠. 네. 그래서 그런지 정말 자팍다식하신 투자자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세상 오만 가지에 관심이 많은 짐 로저스는 여러 직업 중에서 어떻게 투자업계에 뛰어든 건가요? 결국은 베트남전 참전 베테랑이었다가 예. 돌아오자마자 일단 월스트리트에 있는 그 브로커리지 회사인데요. 아놀드 앤 에스 브레이크 로더에 입사합니다. 이게 조지 소로스하고 만났던 결정적인 기회인데 네. 사실 그때 조지 소로스가 이제 짐 로저스의 10년 차 우리나라 표현으로 치면 사수예요. 예. 사수니까 이것저것 가르쳤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거죠. 조지 소로스는 이방인이고 짐 로저스는 미국의 이제 오리지널 그러니까 주류죠. 주류죠. 예. 그러니까 서로의 어떤 그 약한 모습 이런 거를 이제 백업하면서 보완할 수 있는 요소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10년 차 선배니까 경험도 많았겠죠. 예. 결국 둘이 같이 퀀텀 펀드를 만들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퀀텀 펀드가 처음에는 좀 잘 안 돼요. 근데 그러다가 약간 헤매다가 예. 그 법이 하나 바뀌게 돼요. 1968년도에 퀀텀 펀드 만들었는데 2년 뒤에 금융증권법이 바뀌면서 원래 있던 회사에서 펀드도 직접 운영할 수 없게 되고 두 개를 나누어야 한다는 그러니까 금융이 이제 선진화되는 과정에 있었던 네. 거죠. 그러니까 때다 싶어갖고 조지 소로스하고 짐 로저스하고 같이 퀀텀 펀드를 갖고 나와서 만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잘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걸 갖고 나간다고 하니까 그래 나가고 만들어. 법도 바뀌었는데 니네끼리 잘해봐. 대신에 돈은 줘.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게 1970년이어서 네. 퀀텀 펀드의 진정한 시장은 1970년이라고 보죠. 말 그대로 1970년부터 잘 나갔군요. 그러면 이제 퀀텀 펀드 둘이 나와서 이제 수익률을 달성하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그때 한번 말씀 주셨지만 10년 동안 수익률이 4,200%. 10년 동안 S&P 500 상승률이 47%였어요. 예. 이게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었는데 이게 왜 가능했냐면요. 이런 투자를 했는데 70년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들도 금융 관련의 규제법이 바뀌면서 퀀텀 펀드 독립시켜야 했잖아요. 네. 은행 관련된 규제가 바뀌니까 은행주에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겠다. 예전에는 어떻게 투자했냐면 은행을 분석해요. JP 모건이면 JP 모건. 그런 다음에 JP 모건의 어떤 데이터 대조표 분석해서 이 기업이 돈을 잘 버나 못 버나 이런 거 봤는데 정반대로 은행 규제라고 하는 매크로한 변화가 있으면 은행주를 투자할까? 거기서 괜찮은 기업은 어디 있지?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네. 지금이야 사실은 매크로 투자법이 흔하고 익숙하고 많이들 하시지만 1970년대에는 헤지펀드 경영 방식으로는 굉장히 독특했고 그게 이제 조지 소로스하고 짐 로저스가 한 사람은 철학 전공, 한 사람은 역사학 전공이라 가능했던 거죠. 가장 대박 투자는요. 1973년에 요즘도 있습니다만 아랍 이스라엘 전쟁이 딱 터졌는데 당시엔 욤 키프르 전쟁이라고 했죠. 예. 당시에 미국 방위 산업에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요. 네. 근데 당시에 미국 방위 산업도 투자의 매력도로 보면 은행주만큼 별로라고 했었거든요. 이거 보고 근데 거시적으로 지금 냉전 구도인데 근데 큰 직접적인 핵전쟁은 못 일어나. 그러면 중동이 화약고니까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질 거야. 그러면 여기서 무기가 많이 필요하겠네. 근데 미국산 무기가 소련제 무기보다 약하네. 미국이 더 많은 돈을 풀겠네 무기에. 그럼 로키드 마틴 사야지.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도
짐 로저스의 어떤 그 투자 철학이나 전략을 보면 다 이런 네. 식이거든요. 큰 흐름을 보고 예. 디테일로 들어가는 흔히 말하는 탑다운 방식인데 투자 재료를 여기서 찾는 것인데 이런 매크로 전략이 당시에 굉장히 독특했고요. 예. 그래서 돈을 벌어서 벌다 못해갖고 4,200% 벌게 되는 거죠. 네. 뭐 대표적으로 아시다시피 영국 파운드화 공격, 태국 바트화 공격 이런 걸 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거는 조지 소로스가 혼자 한 거긴 합니다만 네. 매크로 투자를 하다 보면 나중에 어느 영지까지 가냐면 매크로한 변화를 내가 만들어 볼까? 그러니까요. 동남풍을 내가 불게 해볼까? 스스로 파도를 만들다니 맞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것 조지 같습니다. 소로스는 거기까지 간 거죠. 예. 그런데 둘은 왜 계속 퀀텀 펀드를 안 하고 짐 로저스는 싱가포르로 이사하면서 빠이빠이 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예. 짐 로저스가 번아웃이 왔어. 어. 네, 37살, 1980년에 은퇴하는데요. 예. 좋게 말하면 파이어족이에요. 예. 그런데 사실은 더 근본적인 거는 조지 소로스하고요, 짐 로저스하고 다 동남풍을 분리하는 제갈공명 스타일이잖아요. 예. 디테일을 몰라요. 사무실 사무실 오피스에 커피 하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었대요. 그러니까 두 명이 일하는데 직원을 뽑아서 훈련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회사를 만들려면. 그런데 새로운 직원을 훈련시키는 매뉴얼, 뭐 이제 랜딩하면 같이 소개해 주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와서 일하면 와서 일해 한 다음에 일 못해 일 못하네 잘라 아. 이런 걸로 10년째 일하니까 회사 규모가 커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큰 그림을 보고 디테일을 안 보면 그 회사가 커지기가 어려워요. 예. 네, 그래갖고 또 조지 소로스하고 짐 로저스하고 서로 힘든데 네.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조지 소로스가 10년 선배잖아요. 예. 그러면 짐 로저스가 더 힘들었겠죠. 그래갖고 둘이 갈등이 있다가 결국 짐 로저스가 80년에 그만하다 그래갖고 그만두고 그때부터 사실 퀀텀 펀드가 좀 힘들었어요. 네. 80년부터 23% 손실이 81년도에 나서 짐 로저스 없는 조지 소로스는 안 되나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한 가지 일화가 있는데 퀀텀 펀드가 70년대 굉장히 잘 됐다고 말씀드렸지만 예. 힘들었던 시기도 있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매크로 투자라고 하는 게 알 수 없는 변수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래서 74년도에는 굉장히 큰 손실을 기록했고 예일대 동문회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짐 로저스가 내가 우리 동기들 중에서 제일 먼저 망하는 사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계속 10년을 버티니까 네. 그것도 큰 그림만 보고 디테일을 안 보는 선배 10년 선배 모시고 일하면 일하기 싫겠죠? 번아웃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동안 번 돈 가지고 34살이라는 굉장히 이른 나이에 이제 월가를 떠나고 은퇴한 것 같은데요. 이것도 궁금합니다. 오늘 뭐 대가의 투자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지만 이렇게 큰 돈 벌어서 조기 은퇴한 사람은 은퇴하고 뭐 하고 지내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 정도? 그것도 방법이죠. 근데 짐 로저스는 역사학 전공이잖아요. 예. 그 매크로 투자잖아요. 예. 매크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세상을 봐야 되겠죠. 여행 다니는 거. 네, 직접 세상을 보고 다닙니다. 특히 짐 로저스는 투자 원칙 중에 하나가 어떤 시장에 투자하든 내가 아는 것을 직접 만져본 걸 투자하라고 하거든요. 네. 이거 맞는 얘기잖아요. 많은 대가들이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요. 특히 짐 로저스는 곡물 투자 같은 거 많이 하는데요. 이거 뭐냐면 알라바마 출신의 농가 출신 학생이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 아는 거 투자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때부터 86년부터 90년까지 거의 7년 동안 사실 오토바이 자동차로 전 세계 168개국을 여행했다고요. 이야. 그리고 나서도 성이 안 차갖고 90년대에도 계속 노란 자동차 갖고 남북미 여행했다고 하고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면서 또 돌아오면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금융을 경영대학원에서 금융 과목을 그 교수로 일을 했다고 하고요. 네. 그러니까 그 똑같은 시간 동안 조지 소로스는 85년도 플라자 합의 이용해서 달러 공매도 해갖고 2억 3천만 달러 벌었고요.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90년대 후반에는 정말 일단 그 런던 파운드 공격도 했었고 그렇죠. 94년도에 그리고 90년대 후반에는 정말 아시아 환 세력들을 다 끌고 모아갖고 아시아 금융위기 불러 일으켰잖아요. 매크로.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기간 동안 짐 로저스는 아시아를 다니면서 세계 여행. 세계 여행을 하면서 내 다음 타이밍의 그 기회는 뭔가를 본 거예요. 이게 보면 투자 전망들을 이때부터 많이 하는데요. 이게 잘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짐 로저스가 3대 투자자라고 하는 평가받게 되는 게 다른 이유가 아니고 오히려 투자에서 물러나갔고 예. 조기 은퇴해서 세계 돌아다니면서 세상은 이렇게 될 거야. 이거 위기가 와요. 이런 얘기를 객관적으로 할 때 이게
맞았기 때문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98년도 아시아 금융위기 맞았어요. 네. 이건 이유는 이제 자기 잘 아는 그러니까. 조지 소로스가 일으킨 전화해본 거 아닐까요?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휴민트가 많은 사람인 건 맞고요. 예. 그리고 2003년도에 미국 버블 닷컴도 맞췄어요. 맞아요. 그리고 2008년도에 미국발 금융위기도 맞춥니다. 오. 그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짐 로저스는 전 세계 다녀봤더니 자본주의가 성장하면서 계속 부채가 쌓이는데 부채는 반드시 터진다. 이게 부채 과부하 이론이라고 하던데 네. 뭐 이걸 주장하면서 세계 모두 버블 붕괴가 되었으니 버블이 필연적으로 붕괴된다.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미국 부동산 버블은 터진다. 결국 터졌죠. 네. 결국 이것 덕분에 짐 로저스 말을 들으면 버블 붕괴는 맞출 수 있구나라는 어떤 시장의 어떤 신뢰 이런 걸 쌓기도 했었죠. 네. 그리고 아시아 지역을 베팅하면서 싱가포르에 아예 정주를 하고 거기서 아시아 지역에 관심을 보이면서 뭐 중국 경제 아직 버블이 안 올라온 지역 이런 지역을 찾아보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아시아 전문가로 포지셔닝 하는 거죠. 이것도 좀 특이했어요. 짐 로저스가 가장 사랑하는 국가가 한국이다라는 듯한 그런 표현들을 여러 차례 했으면 그냥 우리나라에 사시지 싱가포르에 사시는 이유는 뭐예요? 원래 첫사랑은 한국이 아니고 예. 중국이었어요. 중국이었어요. 네, 중국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중국에 살기에는 본인이 살기에 어떤 인프라 이런 것들이 충분치 않고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예, 예. 반면에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중국 화교가 장악한 자본주의 도시 국가라는 것이 이게 짐 로저스가 굉장히 좋아하는 포인트였어요. 포인트 뭐냐면 짐 로저스는 독특한 경제관을 갖고 있는데 싱가포르처럼 권위주의 정치 체제를 갖고 있는데 국가 자본주의 체제와 결합하면 고속 성장이 일어난다. 네. 이런 이론을 본인이 갖고 있고요. 그게 중국도 그랬다. 그리고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다. 물론 권위주의 정부를 갖고 있다는 게 잠재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짐 로저스는 그런 컨비네이션 칵테일이 경제 성장의 어떤 촉매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도 그렇다. 공산당 일당 독재니까. 그래서 나온 게 캄보디아도 그렇다. 미얀마도 그렇다. 그리고 약간 이 논란거리죠. 북한도 그렇다. 북한도요. 오. 그래서 북한한테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고 예. 그게 한반도의 관심으로 이어지는 거죠. 근데 중국한테 관심을 가졌던 게 실제로 맞아 떨어졌잖아요. 권위주의 정부하고 자본주의가 결합해서 성장했으니까. 그런데 중국이 시들을 할 때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 경제가 확 성장하지 못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압력을 받잖아요. 예. 그다음부터 중국 말고 어디 있을까? 싱가포르에 있는데 돌아보니까 한국. 한반도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대만에 대해서는 긍정적입니까? 그것도 궁금해요. 대만도 사실 대만하고 한국을 비슷하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하자면 경제 체제나 자본주의 체제의 컨비네이션은 유사하다라고 예. 보는 거고요.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원래는 부정적이었어요. 예. 왜냐하면 그 중국 경제에 비해서는 성장이 많이 되었고 예. 이제 매크로 상황으로 봤을 때 아까 부채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부채만 늘어나고 이제 경제 성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거기에 이제 짐 로저스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매크로한 어떤 수치가 인구거든요. 네. 근데 한국 인구가 줄어드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네. 한국은 국가 경제 미래를 보면 인구를 보라 얘기했으니까 인구 감소에 소득 불균형에 그리고 사실은 우리는 이미 민주화된 정부를 갖고 있으니까 권위주의 정부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컨비네이션이 되면 이거는 저성장 상태에 빠진다. 한국은 별로 매력 없어. 그건 일본도 그래. 그래서 원래 일본을 대차게 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한국을 공격을 했는데 이게 바뀌게 되죠. 결정적으로 2018년도에. 그런 상황이었었군요. 그렇다면 짐 로저스는 나름대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 이런 것들도 정말 명확하게 다 알고 있는 사람이네요. 네, 매크로 전문가니까 이런 식의 트렌드 흐름을 잘 알고 그래서 오히려 한국 이외의 다른 이제 저개발 아니면 미개발 국가들의 관심을 가졌는데 2018년도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잖아요. 이때부터 갑자기 한국을 너무 사랑해요. 예. BTS 사랑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통일 한국이 되었을 경우에 라는 가설을 세우니까 그다음부터 한국이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시작한 거고 네. 그래서 심지어 2019년 한 아세아 CEO 서밋에서는 일본은 쇠퇴할 텐데 한반도는 남북한 정점을 결합하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이런 얘기 딱 해갖고 요거 관련된 책이 짐 로저스 인터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예. 짐 로저스 책도 굉장히 많이 나왔죠. 네.
당시에도 그러면 짐 로저스가 북한을 주목한 게 북한도 역시 권위주의적인 국가 체제에다가 거기다 자본주의만 남한으로부터 배워서 접목시키면 된다 이렇게 주장한 거였나요? 그게 2018년도에 그 북미 정상회담,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럴 때까지만 해도 북한이 개방만 하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한국이 이걸 가이드를 해주고 그리고 북한이 그런 식의 통치 체제를 그 자본주의와 결합을 시킬 수만 있으면 되겠다가 지금 로저스의 논리였는데 네. 2023, 4년에 지금 시점에서 보면 푸른 꿈을 꿨던 거였죠. 어쨌든 레벨이 다를 것이라고 진 로저스 생각했는데 매크로 투자 입장에서 보자면 진 로저스는 이런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본인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어떤 하나의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매크로 투자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매크로의 바람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조지 소로스는 성공했죠. 유럽에서 굉장히 많이 일으켰고 심지어 미국에서도 민주당 주요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역할을 했지만 예. 짐 로저스는 아시아에서 그런 역할을 솔직히 하지 못했죠. 하려고 이렇게 바람을 불어 넣었는데 그리고 그게 2018년 어떤 그 해빙 무드를 타고 이게 이루어지나 싶었는데 이루어지지 못했죠. 근데 역설적으로 짐 로저스는 아직도 이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고요. 예. 얘가 지금 가장 가까운 개인 특별보좌관도 탈북자 출신이에요. 한국인이에요? 네, 한국인이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최근에 뭐 지난해 12월이었던가요? 그 고향 경제자유구역 논의하느라고 고향시장도 만나셨더라고요. 예. 그만큼 한국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면서 말하자면 매크로한 변화 스스로 일으켜서 본인이 얘기한 예언을 실현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좀 고령이신데, 야 그래도 멋있네요. 아직까지 인생의 한 방을 노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요, 아직 내 전성기는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짐 로저스의 어떤 논리인 것 같고요. 이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짐 로저스는 가장 중요한 투자 성공의 힘은 역행의 힘이다. 역행의 힘이 뭐냐면 모두가 대중적으로 노라고 할 때 자기는 예스라고 하면서 밀어붙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로저스는 그런 힘으로 성공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런 거 보고 밸류 앤 체인지 전략이라고도 스스로 부르는데 뭐냐면 밸류가 낮아요. 근데 모두가 그건 아니야. 예를 들면 한반도 해병무도 아니야. 북한 투자 아니야라고 할 때 예스. 왜 아무도 안 하니까. 바닥을 쳤을 때 가져가서 이게 한순간에 바뀌게 되면 내가 다 먹을래. 이거 실제로 인생에서 한두 번 성공시켜봤고 본인이 가장 잘 아는 투자자인 조지 소스는 이거 몇 번을 성공시켰으니까 나도 할래. 내 인생의 전성기를 보지 않았어. 이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나 북한이 계속적으로 개방형 경제로 나아가길 바라죠. 네. 그래서 한국 정부가 2023년 11월에 했던 그 공모드 금지에 대해서는 한국을 살아가는데도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을 개방시켜야 한다. 뭐 이런 태도를 계속 취하고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짐 로저스가 한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새로운 평가 내주면 꼭 우리에게도 다시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예, 오늘 못한 건 다음에 또 해주세요. 자, 지금까지 신기주 대표였습니다. 오늘도 제대로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